안녕하세요. 포스트 PMD의 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그 단국대학교 시험 봤는데 그 단국대 편입에 생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 분석 및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험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제가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할 때 그 방향성을 잡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은 똑같이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경향으로 나온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라든지 공부의 방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공부의 목적성이 생기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단국대 생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더라. 제가 단국대 수리 논술도 문제를 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시험 같은 경우에 다른 인문수리 논술의 수학의 레벨을 딱 비교했을 때 단국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이번 이 문제들을 제가 얻기 전에 단국대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문제를 받아보고 분석해 보니까 단국대는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일반 생물학 중에 이제 캠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캠벨 일반 생물학. 그래서 중앙대 문제들도 30문제, 25문제가 나오는데 25문제 중에 한 23문제 정도는 그냥 캠벨에 있는 문장에 그대로 따다가 문항을 만든 게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캠벨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 대부분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변별력을 두고 싶어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캠벨에 없는 내용은 아니고 캠벨의 내용에다가 임상적인 내용, 결국에 뭐 의학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 사람한테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 생각은 그런 거야. 이 정도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지 하고 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겠죠. 한 번도 캠벨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나 누구나 그런 거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존에 맞춰야 될 문제를 잘 맞추고,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서 다 맞추면 좋고, 맞추지 않더라도 23문제 정도 맞춘다고 한다면 합격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단국대 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옵니다. 그럼 미트, 디트, 피트 시험 들어보셨나요? 의대, 약대, 치대를 치대 대학원생들을 뽑는 제도인데, 얘는 그 각 2년, 피트 같은 경우 약대 2년, 얘는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나서 보는 시험이라서 난이도가 있어요. 피트는 캠벨 플러스 전공 수준의 일반 어느 정도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고, 미트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학이라든지 발생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역학 책이라든지 발생학 책 전공 수준으로 해야 되죠. 생화학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트나 디트 정도 레벨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생물학 플러스 전공. 전공 서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모두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라잡이는 스스로 하셔도 되죠. 스스로 하려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서 스스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판단이 쓰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이걸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들으면 되겠죠. 아무튼 이 학교는 어렵게 나온다. 그다음 생화학이라고 생화학 전체 그런 내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첫 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효소 단원과 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려면, 어떤 수리적으로 표현하려면, 정량적으로 표현하려면 생화학 내용의 지식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효소 단원의 내용들을 공부하는 걸 추천해드리죠. 모든 단원을 하긴 너무 어려워, 생화학은. 그래서 효소 단원 정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굳이 스스로 혼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물에 잘 나오는 생화학 내용은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좀 알려줄 거예요. 이번에 나왔던 건 이제 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보통은 안 나오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헤모글로빈하고 미오글로빈의 산소 결합 능력을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냥 결합한다 이거 말고 얘네들이 얼마나 잘 결합하며 몇 개가 결합하며 협동성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생물학에서 나오지 않고 캠벨 수준으로 공부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계가 시험에 나왔는데, 통계는 T테스트.
아노바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아노바는 잘 안 나오더라도 TT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 데이터 분석에도 필요한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공부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 문제가 30문제 나왔는데 각각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시험을 잘 보려면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게 먼저입니다. 얘네들한테 시간을 대부분 썼고 나머지 문제에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두 문제 맞고 28문제를 틀리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나머지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공부해도 늦지 않겠다. 일단은 생물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생물 내용은 모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세포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동물생리학 이렇게가 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몇 문제씩 나왔는지는 제가 여기다 분석을 했는데 세포생물학 5문제, 그다음 동물생리학 15문제, 분자세포생물학 8문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의학대 편입시험을 보면 이 동물생리학 파트가 원래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뭐 심장이라든지 순환계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의사든 약사든 다 나중에 자기 직업에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은 각각의 그 전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걸 이해하려면 세포를 이해해야 되니까 세포생물학을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빈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를 분석했다고 올해랑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빈출 문항을 분석을 해 보다 보면은 어떤 경향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미트디트 같은 그 피트 같은 문제들의 기출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개념을 잡아가면은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빈출 문항을 보고 경향을 알아서 공부를 하면 여기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한테 걱정이 되는 파트는 이 분자세포 생물학이다. 분자세포 생물학은 일을 배웠다고 일을 아는 건 아니다. 세포 생물학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외웠어. 그러면 일만큼 외워지겠지. 그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요거는 약간의 추론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보니까 이번 기출문제 보니까 데이터 분석. 이거는 다 알려드릴 수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숫자로 구성되는데 그 숫자를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알지만 데이터가 1로 나올지 10으로 나올지 100으로 나올지 제가 모르잖아. 그리고 데이터 추론하는 능력을 제가 기출문제 할 때 문제 풀이 때 하긴 해요. 근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해. 계속 말했지만 요즘 학생들은 이건 1이야. 1이구나. 이건 A야. 그럼 A. 이렇게는 잘하는데 다 알려주고 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네가 이 데이터를 스스로 한번 분석해봐. 이렇게 하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좀 능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능, 여러분들한테 푸는 능력을 함양시켜 드리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 파트다. 그만큼 이 학교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질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30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유형으로는 크게 합답형이랑 오지선다가 나옵니다. 오지선다는 아시죠? 1, 2, 3, 4, 5 중에 고르는 거. 1, 2, 3, 4, 5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할 건데 하나 말고 2개를 고르는 것도 나오더라. 오지선다 문제가 총 22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중에서 15문제는 그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7문제 같은 경우는 2개를 골라야 돼요. 옳은 걸 2개를 고르든지 틀리는 걸 2개를 고르든지.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합답형은 사실 이제 3개의 보기 중에 맞는 거를 다 고르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으로 돼 있고 각각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뭐뭐뭐 어쩌다. 니은은 뭐뭐 어쩌고저쩌고. 디귿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 내용 기억이 맞냐? 니은이 맞냐? 디귿이 맞냐? 기억만 맞냐? 니은만 맞냐? 디귿만 맞냐? 기억, 니은, 니은, 디귿, 기억, 디귿, 아니면 모두 맞냐? 총 맞는 가지수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1, 2, 3, 4, 5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7번까지는 없어요. 피트 같은 경우는 이게 7개로 돼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어렵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중에 이제 2개 정도는 없애가지고 5개로 만들어.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래서 15문제는 비교적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형태의 문제들이고 15개는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총 30문제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2점. 여기에는 이제 오지선다 중에 이제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점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8문제는 5점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배점이 낮고 중간은 3점, 뒷부분은 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점과 5점은 난이도가 뭐 5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2점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고 오지선다 중에 하나 고르는 그런 형태도 있고 뒷부분은 오지선다 중에 2개를 고르거나 이 합답형, 기억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걸 고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좀 고르기 어렵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생물학보다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캠벨만 보고 갈래 하는 거는 나는 합격 안 할래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단국대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스스로 공부를 못하겠다면 생물 공부를 도와주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끊었다가 그 뒷 파트에서는 올해 나온 30문항 중에 3문항 정도 각각 합답형 하나, 오지선다 중에 하나 고르는 거 하나, 오지선다 중에 2개 고르는 거 하나 이렇게 3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국대 2025년 편입생물 문제 대표 문제 3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4번, 39번, 40번 생물은 이제 31번부터 60번까지예요. 총 30문제인데 그 앞에 30문제는 다른 문제고 31번부터 60번까지 30문항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3가지 형태, 오지선다 중에 하나 고르는 거 한 문제, 2개 고르는 거 한 문제, 합답형 한 문제 이렇게 3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제가 분석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를 제가 그 문제를 보고 좀 재편집한 거예요. 그 시험장에 가서 이걸 다 그려올 수 없잖아요. 이제 저의 장점이 이제 많은 문제를 보다 보니까 대강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라고 해서 많이 적어 왔을 때, 뭐 어떤 문제가 나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100% 장담하건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림은 아르기닌 적정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해서 이 문제의 보기랑 이 문제는 학생들이 복원을 해왔고 이 가운데 그림은 없었는데 이게 아르기닌의 적정 곡선입니다. 자, 아르기닌은 염기성 아미노산이다. 저는 이제 그 아미노산들 20가지 다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면 당연히 외워야 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꼈을 건데 그냥 캠벨만 공부해서는 절대 이 문제를 맞출 수 없어요. 저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염기성 아미노산, 히알이, 저는 이렇게 히알이 외우라고 히스티딘, 알지닌, 리신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르기닌은 염기성 아미노산이다. 산성 아미노산으로는 마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이렇게 외우라고 하고요. 극성 아미노산, 또 무극성 아미노산 이런 거 다 외우라고 합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자, 아미노산들은 다 알파탄소를 기준으로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인 거예요. 아미노기의 아미노와 카르복시산,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모든 20가지 아미노산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 탄소가 결합하면 마지막 하나, 이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아미노산마다. 여기를 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기의 성격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을 크게 4가지로 나누는 거야.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극성 아미노산, 무극성 아미노산 이렇게 나눕니다. 그 4가지는 꼭 외우셔야 되고 너무나 단백질, 아미노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20가지를 다 각각의 특성을 외우라고 합니다. 자, 이 아미노기는 평상시에 세포 내에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죠. 세포 내 pH는 뭐 캠벨은 7.2로 나와 있습니다. 세포 내는 7.2다. 근데 사람의 혈액은 이제 7.4 정도 되거든요. 7점에서 7.4 정도 됐을 때는 이건 이제 화학 영역이야. 이 아미노기라고 하는 건 요 정도의 pH라고 하는 게 수소 이온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요 정도. 중성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중성에도 수소 이온은 다 있어요.
근데 아미노기는 원래 성격이 그래. 여러분들 친구랑도 사귀어 보면은 밥을 잘 사주는 애가 있고 잘 안 사주는 애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아미노기는 수소이온을 잘 받는 염기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pH 7.2 정도 되면 얘는 NH3 플러스 형태로 돼 있습니다. 수소이온을 받아가지고 생체 내 조건에서는 NH3 플러스의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색깔을 맞춰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왔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 그림이 안 나왔을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PI 값도 안 줬을 거고, 이 PK 값만 주었을 것이다. PK 값. 그리고 이런 곡선, 빨간색 곡선이 그려져 있을 거다. 생체 내에선 아미노기는 수소를 가지고 NH3 플러스로 돼 있고, 탄소의 카르복시기는 원래 수소이온을 잘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OO 마이너스로 돼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 알기의 맨 끝에 여기는 생략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복잡한데 저는 생략했어요. 중요한 수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여기서 NH2 플러스로 돼 있을 거다. 잘못 썼네. NH2 플러스고 NH는 그냥 아무 전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세포, 정상 세포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염기성 아미노산들은 플러스 2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들이야. 언제? 생체 내 조건에서. 여기 플러스 2개 있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 플러스 1과 이 마이너스 1은 상쇄를 시킵니다. 네트, 총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순 가지고 있는 전하를 표시하기로 해. 근데 염기성 아미노산들은 이 알기에 플러스 1들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야. 그래서 이 알기닌도 생체 내 조건에서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외우라고 하고요. pKa까지 외우라고는 안 시킵니다. 어떤 시험 문제든 요걸 20개를 다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K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작용기가 가지고 있는 수소이온을 내는 정도를 표시하는 그 값이에요. 근데 pH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어떤 작용기에 pKa 값이 작다면 걔는 수소이온을 내는 성격이 크다. 즉 산처럼 작용한다. 산 염기 아시죠? 산염기. 산은 수소를 내는 아이를 산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pH가 낮으면 우리가 수소이 많은 거잖아. 그랑 똑같이 산성이라고 하잖아. 그랑 마찬가지로 pKa도 낮을수록 수소를 내는 정도가 세네. 산인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알지닌 같은 경우, 아르기닌 같은 경우 수소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근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게 단백질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그냥 아미노산만 넣고 봤을 때는 그 수소를 내는 정도는 정해진 값이야. 알지닌의 각각 pKa의 1번, pKa의 2번, pKr, 3개의 pK 값을 가지고 있는, 원래 그렇습니다. 알지닌은 수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3개이기 때문에 수소를 주고받는 정도의 값도 3가지가 있더라. pKa 1, 2, 3라고 표시한 거야. 근데 보통 이제 더 친절한 데는 1, 2 다음에 이 R기에 있는 아이는 pKr이라고 써주기도 해. pKr. R기가 수소이온을 내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pK가 가장 낮은 아이는 바로 카르복식이야. 원래 아까 말했잖아. 원래 카르복식은 수소를 잘 내는 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pKa 1인 2.1은 카르복시기가 수소이온을 내는 정도. 카르복시기. 수소이온을 내는 산의 정도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또 해석할 수 있냐면 pKa 값과 pH가 같을 때 걔는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는 것과 수소이온을 낸 아이가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pK가 2.1이라고 하는 건 pH 2.1일 때, pH가 2.1일 때. 카르복시기는 여기는 수소이온을 받은 형태로만 그렸거든요. 지금 이 pK 2.1일 때 그리면 얘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pH가 2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pH가 2.1이면 이 카르복시가 COO-와 COOH를 반반 가지고 있는 거야. 즉 100분자가 있으면 50분자는 COOH로 50분자는 COO-로 돼 있다는 뜻이야. pH랑 pK가 같을 때, 즉 pH가 지금 2.1이라고 한다면 얘랑 얘가 반이야. 그러면 이제 pH가 달라질 때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같을 때 말고. pKa가 pH보다 높더염 남마산 전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pKa를 주어로 해서 pK가 pH보다 높더염 남마산 이렇게. 그거는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는 정도가 지금 2.1인데 만약에 주변의 pH가 2보다 작다면 1이라고 한다면 저건 여러분들처럼 공부 안 했으니까 할게요. pH가 1이라고 하는 건 수소인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pH가 낮을수록 수소인은 많은 거니까. 그럼 얘가 수소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주변에 수소인이 되게 많으니까 이 아이는 수소인을 받은 COOH 형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pH가 2보다 작으면 얘랑 주변에 있는 수소랑 싸워가지고 얘가 진 거야. 수소를 내지 못하고 받게 돼. 그래서 이런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장소는 당연히 pK 값이 더 크잖아. pK가 9고 pK가 1인데 지금은 다 이 pH가 얘네 누구보다 더 낮잖아. 그렇다면 주변의 수소인이 굉장히 세다는 거야. 그래서 다 수소인을 받은 형태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수소인을 받고 얘도 NH2랑 아미노긴 NH2랑 NH3 플러스로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pH가 2보다 작을 때는 수소인을 받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알기에 있는 아이도 NH로 존재하거나 NH2 플러스로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수소인이 되게 많으니까 수소인을 받고 NH2 플러스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pH가 2보다 작을 때의 상태가 돼요. 나머지 상태도 제가 참고해서 해놨으니까 이걸 다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까지만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나머지도 다 이런 pK 값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에서 어떠한 전하를 띠고 있을지 어떤 형태를 나타나게 될지를 미리 공부해 가야 돼요. 그랬을 때 pH 2에서 이 아르기닌의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만약에 pH 2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잖아. 여기는 0이고. 그러니까 얘는 네트 차지가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pK가 두 번째가 pK 값이 9잖아요. 9. 그래서 8일 때를 가지고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9보다 작은 이 상태이긴 한데 두 번째 pK 값은 지금 이 알기래. 얘 값이에요, 얘 값. 두 번째 값은 알기가 아니라 아미노기의 pK 값이다. pH랑 pK랑 같을 때, 그러니까 pH가 9일 때, 아미노기는 어떻게 된다고? 수소인을 받은 형태와 받지 않은 형태, NH2와 NH3가 반반이야, 반반. 근데 pH가 7.2, 8로 낮아지게 되면 그때도 수소인이 더 많은 거잖아요. 얘는 반반일 때 값이야. 근데 pH가 8이 되면 pH는 낮을수록 주변에 수소가 많은 거지. 수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COOH. 얘는 pK 값이 얼마였어? 2.1이었지? 얘는 2.1. 2.1은 8보다 훨씬 더 지금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pH가 낮을수록 산의 경향이 센 것처럼 pK도 작을수록 산의 경향이 세기 때문에 이 작용기는 수소인을 내고 COO-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알기의 pK 값은 12.5야. 염기로 작용. 염기라는 게 수소연을 받은 상태지. 지금 pH 8보다 얘가 훨씬 더 그 값이 크잖아. 값이 클수록 염기처럼 작용한다는 거야. pK 값은 pH랑 똑같이 생각하셔도 된다. 그 개념은 반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알기도 NH2에서 수소연을 받은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H 7.2랑 8이랑 비슷한 상태야. 여기하고 여기 사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 세 개의 작용기가 어떤 전하를 띨지 다 생각을 해본 거야. 7.2에서도.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 네트 차지를 말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우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7.2에서는 전체 전하량은 플러스 1일 것이다 라고 해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지닌 세 글자로 표현할 때는 ARG이고요. 얘를 한 글자로 표현할 때는 R입니다. 요거 어렵긴 한데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면 됩니다. 5번은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5번도 맞아. 자, 그 다음에 아르기닌의 분자량이 티로신보다 큰지 이거랑 3번 아르기닌의 등전점을 구하는 건데, 자, 이거 등전점 구하는 것도 여기서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려면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 이제 초보는 아니니까 저도 이제 아예 설명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돼가지고 등전점이 뭐야 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염기성 아미노산인 경우는 무조건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면 높은 두 개의 평균을 내면은 무조건 PI 값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제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서 9랑 12.5를 더해서 그 평균 2로 나누면 10.75가 나오거든요. PI라고 하는 거, 등전점의 개념은 뭐냐면 그 분자의, 등전점이라는 그 분자의 net charge가 0이 되는 pH를 가리켜서 걔를 PI라고 합니다. 원리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그 이론만 때 설명하도록 할 거고, 그냥 쉽게 구하는 법, 염기성 아미노산은 높은 pK 값 두 개의 평균을 내면 되고요. 산성 아미노산은 낮은 거 두 개의 평균을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두 개, pK 값 두 개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궁금하면 수업을 들으세요. 10.75가 등전점이니까 3번은 맞고요. 10.75에 해당하는 그림이 여기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10.75니까 10.75에서는 지금 얘는 pK가 2.1이니까 수소윤을 내고 마이너스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이 값이 지금 9잖아. 9보다 10.75가 더 수소윤이 없잖아. 수소윤을 내고 NH2로 돼 있고요. 이 마지막 이 알기의 pK 값은 12.5라서 얘보다는 더 염기로 차용할 수 있으니까 수소윤을 받고 NH2 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요 상태가 10.75의 상태야. 이때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우면 네트 차지가 0이 됩니다. 0.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머지 모두 맞았으니까 2번이 답이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해갔다면서 1, 3, 4, 5는 제가 아주 강하게 가르치거든요. 그 답을 고르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거고, 저는 보자마자 2번이 답일 것 같았던 게, 저는 대강의 또 분자식도 외우고 있어. 아르기닌하고 뭐 티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알기에 이렇게 페닐기가 있고, 그리고 OH가 있고, 이게 CH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도 얘가 뭔가 탄소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얘가 더 분자량이 클 것 같았는데, 나머지 풀어보니까 나머지가 맞고 2번이 틀려서 2번 답을 해보고, 제가 분자량을 실제 정확히 찾아보니까 아르기닌 174, 티로신은 181로 티로신의 분자량이 더 큽니다.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2번이 답이다. 제가 말했죠. 그렇게 쉽진 않다. 단국대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 이런 문제도 전체 문제 중에 난이도가 이렇게 있다면 또 너무 쉬운 요것도 아니고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요 정도 되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여러분들 한때 그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어렵게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실험의 각 과정, 실험의 그 과정의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더라. 근데 모든 실험을 또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이제 다른 시험들을 보면은 요 내용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만약에 공부하신다면 이런 문항에 대해서도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고 뭐가 중요한지 다 언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제 교재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단백질을 가지고 SDS 페이지인데 환원 조건에서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포인트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 게 이제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이미 피트라고 하는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더라. 단백질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SDS 페이지라는 걸 하더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라서 당연히 저는 얘는 꼭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각각의 디테일에 대해서 실험 과정에 대해서도 꼭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편입니다. SDS라고 하는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를 하고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얘를 넣게 되면 단백질이 이렇게 변성이 돼요. 얘 때문만은 아닌데 변성시키는 대표 물질이라서 SDS라는 말을 써준 거야. SDS 페이지를 할 때 대부분은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얘가 어떻게 변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지는 좀 아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전기 영동을 하는데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로 전기 영동하는 것을 페이지라고 합니다.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로 뭘 만들어? 젤을 만들어. 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제 분자체 역할을 해줘. 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거르는 체 있잖아. 체에다 뭔가를 거른다 할 때 그 체. 실제 영어로도 몰레큘라 시브라고 해서 분자를 걸러주는 체를 만들어주는데 그 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그물망처럼 돼 있어야 되잖아. 이 그물망을 형성시켜준 애가 폴리아크릴아마이드야. 원래는 아크릴아마이드만 집어넣잖아요. 사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아니라 아크릴아마이드랑 비스아크릴아마이드를 두 개를 집어넣는데 얘네들은 단량체야.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근데 이렇게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라디칼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 분자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지고요. 또 긴 거 사이에 이렇게 크로스 링킹이 되면서 분자체, 이런 구멍이 있는 체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PA가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인데 얘네들로 젤을 만들기 때문에 PA라고 한 거고, 걔네들로 젤을 만들어. G가 젤이고요. 걔를 이용해서 마지막 E는 일렉트로포레시스, 전기를 이용한 물질 분리를 해서 걔를 전기영동, 일렉트로포레시스거든요. 전기영동에서 E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 자, 걔네들을 이제 다 이용하는데 이 과정을 다 공부하긴 해야 돼. 맨 위에 이제 스태킹 젤이라는 게 있고 아래 부분에 이제 러닝 젤, 세퍼레이팅 젤이라는 게 있어요. 러닝 젤이라고 하는 건 실제 단백질을 분리할 때 쓰는 젤을 가리켜서 러닝 젤이라고 하더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데 쓰는 분리용 젤. 분리하기 전에 걔네들을 이렇게 압축시키는 과정도 있거든요. 근데 스태킹 젤이라고 불러요. 걔랑 좀 달라요. 걔 10ml를 준비해가지고 전기영동 하는데, 전기영동 할 때 reducing denaturation 안 하고 원래 그냥 그 단백질이 가진 상태대로 전기영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reducing하고 denaturation 하는 요 과정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SDS 페이지 과정입니다. 환원력을 이용하고 단백질의 변성 조건일 때 전기영동하는 거, 이걸 환원 변성 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일반적인 SDS 페이지 전기영동 조건이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전기영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샘플을 준비했을 때 샘플에다 어떤 샘플 버퍼라는 걸 섞어. 샘플에다 넣는 어떤 용액이야. 사람이 만들어 내는 거. 그 샘플에는 SDS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SDS는 이제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의 약자야. 그래서 탄화수소 고리 끝에 설페이트, 황산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탄화수소 고리에 마이너스 있는 요 Y. 얘를 꼭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베타 카프에탄올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는데, 얘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DTT라고 하는 물질을 넣기도 합니다. 다이티오트레이톨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네들이 바로 이황화 결합을 환원시켜주는 아이야. 얘 때문에 아까 reducing 산화환원의 그 환원 맞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는 이 SH기를 가진 이런 아미노산이 뭐야?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러면 시스테인이죠. 시스테인. 유일하게 20개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만 이 설프히드릴기 SH기를 가지고 있는데, 생체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소포체 내는 산화적 환경이기 때문에 이 시스테인의 SH 그룹과 SH 그룹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 공유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때 그 두 개의 결합은 산화 과정이에요. 산화가 되면서 이 S하고 S, 황하고 황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이걸 뭐라고 해요? 공유 결합 중에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죠. 단백질이 변성됐다고 하는 건 단백질이 이렇게 일자로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황화 결합은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면 단백질이 풀리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리듀싱한 디네이처레이션 젤에서는 반드시 이걸 끊어줘야 돼. 그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베타버캅토 에탄올이야. 얘네들이 환원을 시켜줘, 얘를. 여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끊어져. 근데 끊어져도 얘네들은 여기 안에 플러스, 단백질 중에 아까 플러스를 띄는 애, 마이너스를 띄는 애. 플러스를 띄는 염기성 아미노산, 산성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극성 아미노산인데 서로 상호작용해서 구조가 여전히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렇게 엉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하기도 하고요. 열을 가하면 단백질은 변성되죠. 그 다음에 또 뭐해? 염이 아니라 열입니다. 그 다음에 SDS를 첨가하는 거지. SDS는 단백질 구성 아미노산 두 개당 하나에 붙어서, 이거 제가 일부러 좀 길게 그린 거고, 이 마이너스를 표현하려고 두 개에 결합하면서 그 두 개의 아미노산당 하나의 마이너스를 띄도록 해주는 물질입니다. 이 그림처럼 단백질을 덮어. 그러면서 두 개의 아미노산당 하나의 마이너스를 이루도록 해주는 물질이 바로 이 SDS라는 물질이야. 근데 왜 얘를 마이너스를 띄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얘네들을 그렇게 붙인 다음에 얘를 뭐 할 거냐면 전기 영동할 거잖아. 전기 영동.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 영동을. 전기는 항상 이 단백질은 이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다 샘플 시료를 넣는다면 여기 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를 걸어주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거는 SDS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한다면, 자, 동일하다고는 두 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애랑 네 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평균 아미노산의 분자량이 똑같다고 해봐. 그때 여기는 SDS가 붙어서 하나의 마이너스를 띌 거고, 여기는 SDS가 두 개 붙어서 두 개의 마이너스를 띄겠죠. 평균 분자량, 아미노산 평균 분자량은 110이야. 그럼 얘는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무게가 220이라고 하고, 얘는 네 개로 되어 있으니까 440이 되겠죠. 평균으로 따지면. 그랬을 때 플러스 쪽에서 얘를 전기적인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한다면, 잡아당김 정도는 이 전하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1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두 개의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2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무게가 각각 220과 440이니까 무게당 잡아당기는 힘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SDS를 처리하는 이유는 단백질을 크기당 잡아당기는 힘을 다 동일하게 하려고 SDS를 처리하는 겁니다. SDS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까 산성 아미노산, 마이너스를 띈 아미노산이 많을수록 마이너스가 많을 거고, 염기성 아미노산이 많을수록 플러스가 많겠죠. 그러면 잡아당긴 힘이 크기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잡아당기는 정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원래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는 마스킹을 하고 SDS의 전하를 붙여가지고 각 무게당 잡아당기는 힘을 동일하게 해서 잡아당긴 힘을 동일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모양도 다 변성돼서 모양도 다 동일하죠. 그래서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해. 지금 모양도 비슷해. 그 다음에 무게당 잡아당긴 힘도 비슷하니까 이 분자체를 통과할 때 뭐만 영향을 받냐면, 이 큰 거는 이게 되게 길잖아. 그러니까 분자체를 지날 때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니까 느리게 이동하겠죠. 작은 건 빠르게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원리를 이용해서 아크릴라마이드 젤 전기 영동을 하면 이 킬로달톤이라는 게 그 단백질의 분자량을 말하는 겁니다. 분자량이 작은 애일수록 플러스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요. 분자량이 큰 애일수록 시작점으로부터 조금 이동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이제 크기별로 분류하는 게 이 SDS 페이지죠. 이렇게 하면은 단백질을 크기별로 나눌 수 있다.
자, 완전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거니까. 그래서 딱 그것만 알아도 이 5번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테스페이즈 단백질의 이동 거리는 분자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분자량 큰 거잖아. 클수록 많이 가는 거야? 아니죠. 클수록 조금 간다. 큰 건 느리게 간다. 조금 간다. 그래서 바로 5번은 틀리다고 했는데 전 수업 시간에 말씀해 드리죠. 이동 거리는 분자량, 몰레큘러 웨이트의 로그 값에 반비례합니다. 그냥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분자량의 로그 값에 반비례한다. 이것까지 저는 외우라고 하니까 그걸 공부했다면 5번이 틀리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금방 설명한 것 중에 나온 건 해볼게요. 단백질의 SDS는 어떤 역할을 한다? 단백질에 결합해서 두 개 아미노산당 하나의 마이너스를 띄게 하게 해서 모두 다 플러스로 이동하게 하는 성격을 가진 분자다. 4번 맞고요. 다음 2번도 설명했죠? 단백질 전기영동 시료를 만드는 과정. 시료라고 하는 게 단백질이 준비된 거, 단백질, 젤리 말고, 젤리 말고 그 분리하기 위한 재료들을 시료라고 하는 거야. 만드는 과정에 이항화 결합을 제거하는 시약, 베타 머캅테타놀 혹은 다 두 개를 넣을 필요는 없어. 이거 오어야. 다이티오스레이터, DTT. 이 둘 중에 하나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디네이처레이션 리듀싱 조건이니까 2번,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암기 영역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여기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이 젤리를 만들 땐 두 개의 층으로 만듭니다. 자, 두 개의 유리판을 이렇게 딱 대. 물론 여기 주변에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데 필요 없는 거 생략하고 좀 설명하는 거야. 두 개의 유리판을 굉장히 가깝게 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처음에 만들면 얘는 액체가 됩니다. 액체. 여기서 10ml를 한다고 했으니까 10ml 액체를 만든다. 사실 이제 정확히 다 더해보면 10 조금 넘거든요. 0.026이 넘지만 그건 그냥 그렇구나 무시해. 이만큼이니까 별로 차이는 없겠지. 10ml 액체를 만들어가지고 유리 사이에다가 넣어. 그때는 처음에는 액체야. 액체를 집어넣으면 이제 쪼르르륵 해가지고 유리판 사이에 액체가 들어가겠지. 젤리가 만들어질 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굳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레디칼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젤리가 됩니다. 나중에 얘네 여기다 이제 시료를 넣고 얘네들을 크기별로 나눌 거니까 얘네들을 이제 러닝 젤이라고도 하고 단백질을 나눠준다고 해서 세퍼레이팅 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굳으면 그 위에다가 시료를 압축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종류의 젤리를 만드는데 걔는 스태킹 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만들어. 여기는 이제 스태킹 젤. 그래서 스태킹을 하려면 pH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태킹 젤의 pH는 6.8이에요. 지식형이야. 이건 외워야 돼, 그냥. 그래서 스태킹 젤에 사용하는 이 용액, 트리스CL이라고 하는 용액의 적정 pH는 6.8인데, 이 세퍼레이팅 젤은 8.8입니다. 이게 틀려. 또 이 원리까지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원리를 혹시 알고 싶으면 제 수업을 들으시고, 이건 그냥 암기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스태킹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모든 선생님들도 이 pH를 강조해서 가르칠 거야. 8.8에 대해서 1번은 틀리고요. 틀리고요. 그다음에 분자량이 큰 단백질의 분석에는 비조가 준 러닝젤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자, 똑같이 아크릴아마이드 젤인데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으면 어떻게 됐어? 많으면 이 분자체가 촘촘하겠죠.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높을수록 더 분자체가 촘촘할 거고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분자체가 엉성하겠죠. 그럼 엉성하면 작은 건 빨리 지나가. 그래서 지금 전체 2.5kD부터 205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엉성하게 되면 작은 건 슉 빠져나가기 때문에 45부터 205에 해당하는 큰 것만 볼 수 있고 작은 건 보기가 어려워. 근데 분자체가 촘촘하다고 한다면 작은 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단백질을 분석하기에 좋습니다. 분자량의 로그 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요 구간이 분석하기가 좋아. 분자량 너무 높은 데서는 아주 큰 단백질들은 조금밖에 이동하지 않아. 분자량의 로그 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높은 데에서는
분자량이 큰 것들은 몰려있기 때문에 분석에 적합하지 않고 분자량이 작은 애들 분석에 적합해. 농도가 높으면 촘촘해서 분자량이 작은 것들을 분석하기가 좋고요.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낮으면 잘 이동해서 큰 것들이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큰 것들을 분석하기에 유리하다. 이 내용도 시험에 원래 잘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의미 없이 나온 건 없어. 다 이 문제의 문항은 다 좋은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해 중에 누가 더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높은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바로바로 되는데, 자, 아크릴아마이드를 3.3 넣어가지고 최종 부피를 10ml로 했잖아요. 그럼 약 3배만큼 부피가 커진 거지. 그러면 농도는 원래 농도에서 3분의 1을 하면 된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좀 한 30분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얼마를 넣고 최종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 아크릴아마이드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드렸지만 여기만은 제가 쓴 거예요. 이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림이랑 표까지만 나와 있어요. 요 값은 원래 없어. 제가 미리 써놓은 거야. 여기다 5ml를 넣어가지고 최종 10ml의 최종 부피가 되게 했잖아. 그 부피가 2배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아크릴아마이드 용액의 농도를 2분의 1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0의 2분의 1이니까 15%의 젤이고요. 얘는 2ml 넣었는데 최종 부피가 10ml이 됐으니까 부피가 5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용액의 5분의 1의 농도가 됩니다. 30을 5로 나누면 6%죠. C존은 6%, B존은 15%, A존은 10%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걸 분석하기 좋은 건 농도가 낮은, 엉성한 거죠. C조가 준비한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아예 틀리게 한 겁니다. B조는 15%로 가장 높기 때문에 적어도 B조는 아니겠지. A조나 C조겠죠. 3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좋은 문제였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뜨고 있는 크리스퍼. 몇 년 전에 뭐 노벨상도 받은 그런 파트죠.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최근에도 열심히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캠벨에서도 많이 내용이 바뀐 것 중에 하나고요. 옛날에는 캠벨의 시판만에서도 이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이 추가됐고 또 최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 실제 이걸 가지고 아예 미국에서는 회사도 차렸죠. 노벨상 받은 그 분들이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DNA를 바꾸는 유전자 치료를 하는 회사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나스닥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굉장히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시험 나왔습니다. 경희대도 나온 적이 있고요. 중앙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도 꼭 공부해야 됩니다. 크리스퍼에 대해서 꼭 공부해둬야 된다. 자, 크리스퍼라고 하는 거는 대장균이 있다고 하면 이 막은 대장균의 세포막입니다. 자, 이거는 보건한 학생이 이 왼쪽까지만 이렇게 해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그림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요 그림하고 요 내용은 있었어. 복원해줬을 때. 그리고 이 문항까지는 다 원래 있었던 걸 쓴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넣은 거야. 대장균이 있으면 대장균도 자기 자신의 뭐를 가져? 자기 자신의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죠. 이 파란색이 대장균의 DNA야.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여기 나타낸 거지. 그 대장균 DNA에서 어떤 특정 그 부위를 가리켜서 그 부위를 크리스퍼라고 하는 겁니다. 클러스터되어 있고, 그 다음에 regularly interspersed short palindromic repeat를 가지고 있다. 팔린드로믹 리핏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GAATTC. DNA 한 가닥이 5' to 3'으로 GAATTC로 돼 있으면 그 반대 가닥도 GAATTC 똑같은 염기서열로 돼 있는 것을 회문 구조, 팔린드로믹 시퀀스다. 그러면 팔린드로믹 중에 AATT 이것도 팔린드로믹이겠죠. 한 가닥이 5' to 3'으로 AATT라는 반대 가닥이 AATT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이랑 역방에 읽었을 때 염기 서열이 같으면 모두 다 팔린드로믹 리핏이라고 하는데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 얘는 짧기 때문에 숏이라고 한 거고요. 그 서열이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GAATTC라면 여기도 GAATTC, 여기도 GAATTC, 여기도 GAATTC. 그러니까 회문 반복 서열이 어떻게 있어? 인터스페이스드,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근데 걔네들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몰려 있어. 클러스터돼 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 부위가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 거야. 크리스퍼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전체 대장균 DNA 중에 한 곳에 클러스터 모여 있고, 모여 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 여기서는 이 세모가 있죠. 요게 팔린드로믹 시퀀스입니다. 회문 구조. 회문 구조가 모여 있는데 얘랑 서열이 같으니까 리핏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딱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인터스페이스 간격을 두고 존재해. 그래서 크리스퍼 V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스페이서 부분이 다 꽉 채워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1번 바이러스를 우리가 파지라고도 하죠. 파지가 침입하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될 수는 없죠. 무조건 바이러스는 사람을 침입하겠죠. 마찬가지로 대장균도 바이러스 침입을 받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유전체를 항상 그 세포 안에 집어넣죠. 그러면 얘네들도 계속 당했을 거 아니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이러스는 존재했듯이 이 대장균도 계속 파지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진화상 얘를 다루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거야. 왜 개발되는지는 물으면 안 돼. 진화상 우연히 나타난 것일 거니까. 그래서 카스라고 하는 이 대장균의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걔가 바이러스의 DNA를 이렇게 잘라주더라. 원래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파지의 DNA를 잘라서 크리스퍼 배열 사이에 삽입하게 됩니다. 자, 바이러스가 DNA를 집어넣으면 카스가 파지의 DNA를 잘라가지고 크리스퍼 배열 사이에 삽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삽입된 DNA를 가리켜서 스페이서라고 하더라. 경희대에서 나왔던 것 같네요. 스페이서 부분이 외부로부터 온 파지의 DNA가 있는 지역을 스페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감염한 어떤 A라고 하는 파지의 DNA를 의미하는 거고요. 노란색은 뭐 B라고 하는 애의 파지, 여기는 C라고 하는 애의 파지, 여기는 D라고 하는 애의 파지. 그래서 한 종류의 파지의 DNA만 들어있잖아요. 지식형. 그래서 이걸 공부했다면 크리스퍼에는 한 종류 바이러스부터 유래한 서열만 저장할 수 있다가 틀린 보기임을 너무 잘 알 수 있다. 크리스퍼에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로부터 유래한 DNA가 들어있습니다. 지식형이야.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 추론으로 내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땡큐. 원래 이렇다는 걸 그냥 암기하시면 돼. 그렇게 있다가 왜 가져왔냐면 목적이 있어. 이걸 가지고 얘랑 똑같은 DNA가 있다면 부셔버리려고. 즉 파지의 DNA가 들어오면 부셔버리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못 부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일단 전사해. 자, 가지고 있다까지 또 이거 5번, 6번 여기 부분을 전사하더라. 근데 전사하는 프로모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전사되지 않고 한꺼번에 여기서까지 다 한꺼번에 전사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이제 크리스퍼 RNA가 아니라 프리 크리스퍼 RNA라고 하는 얘네들을 이런 뜻이죠. 한꺼번에 전사되면 원래는 크리스퍼 전구체 RNA, 프리 크리스퍼 RNA라고 부릅니다. 전사되면 7번 프리 크리스퍼 RNA라고 하더라. 그럼 여기는 이게 다 숫자로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카스2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카스 단백질이 8번. 여기는 카스2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잘라주더라. 잘라줄 때 이것도 지식형이야. 얘네들을 이렇게 자릅니다. 어떤 핵산, DNA, RNA 그 중간 부분을 자르는 거 뭐라고 해? 엔도뉴클레이즈라고 합니다.
일치시켜. 카스2 효소가 프리크리스퍼 RNA를 자를 때는 그 RNA의 중간 부분을 잘라. 그거를 엔도뉴클리에이즈라고 해. 엑소는 끝을 자르는 겁니다. RNA가 있을 때 이 끝에서부터만 자르는 거를 엑소뉴클레이즈라고 해. 가운데를 일치식형이야. 가운데부터 자르기 때문에 얘는 엔도뉴클레이즈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외우면 돼. 이게 바뀌진 않으니까 이제 공부를 안 했다면 이번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되지.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연구에 돼 있을 때 이게 그냥 얘가 카스2가 저 리핏을 보면은 아, 여기는 내 거구나. 내 거구나는 걸 알 수 있죠. 리핏 부분이니까. 그 리핏을 기준으로 자르는 그런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얘를 가이드해주는 트랜스액팅 크리스퍼 R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르거나 그냥 자른다는 게 리핏을 인지해서 자르거나 트랜스액팅 크리스퍼 RNA를 이용해서 걔네들이 여기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RNA, 또 다른 RNA야. 걔가 있는 부위를 인식해서 잘라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액팅 크리스퍼 RNA가 경위되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이 프리크리스퍼 RNA를 정확히 자르도록 도와주는 아이야. 얘 그냥 하거나 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색깔 있는 부분, 파지의 DNA로부터 온 RNA만 잘라주게로만 만들어주게 되는데 얘를 크리스퍼 RNA라고 하는 거야. 좀 색깔 있죠? 색깔. 그래서 여기 세모가 리핏된 부분입니다. 리핏된 부분을 인식해가지고 리핏된 부분까지 자르면 그 안에 뭐가 있어? 스페이서, 즉 파지에서부터 유래한, 이건 DNA가 아니죠, RNA죠. 전사했으니까 RNA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거를 이 여기서는 카스3라고 했네요. 카스3가 결합해야 하더라. 잘라진 애를 카스3와 결합시켜 주더라.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크리스퍼 RNA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트랜스액팅 크리스퍼 RNA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작동하는 거는 이 크리스퍼 RNA죠. 얘가 어떤 걸 잘라줄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얘를 또 가이드 RNA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깊게 들어가면 또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크리스퍼 RNA랑 이 가이드 RNA는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얘의 도움으로 이 DNA를 자르는 거야. 이 가이드 RNA 도움으로 이 DNA를 자르는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두 개를 또 철저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이드 RNA라고 나와도 얘가 그냥 크리스퍼 RNA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카스3랑 붙어 있다가 외부에서 침입한 뭐겠어? 파지에 DNA겠죠. DNA가 있다면 걔를 어떻게 인식해? 크리스퍼 RNA랑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걸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파지에서 유래한 거로부터 RNA가 만들어졌으니까 파지의 DNA랑 이 RNA는 서로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DNA하고 RNA, 크리스퍼 RNA가 결합하면 이게 외부에서 온 파지의 DNA라고 생각해서 이 카스3도 뭐 하는 거야? DNA를 엔도뉴클레이즈 활성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끝을 자르는 게 아니야. 결합하면 그냥 어떤 정해진 그 자리를 두 가닥을 또 잘라줘. 상부적으로 결합하면 여기만 잘라주는 게 아니야. 두 가닥을 모두 잘라준다. 이것도 특징이야. 두 가닥. 한 가닥만 자르지 않습니다. DNA 두 가닥을 모두 잘라주더라. 이렇게 딱 암기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물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암기로 많이 되기 때문에 외우셔라. 그래서 마지막 자를 때 DNA와 RNA가 서로 상부적 결합한다. 이것을 우리가 DNA, RNA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디귿은 맞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디귿만 맞아서 답은 3번. 이렇게 합답형으로도 나오더라. 문제는 딱 세 가지야. 오지선다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오지선다 중에 두 개 고르는 거, 그다음에 합답형으로 고르는 거. 합답형도 5개의 보기만 있더라. 7개 있지 않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30문제 다 복원하긴 했는데 약간 복원이 불완전한 문제도 있지만 어디서 나왔는지는 다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신다면 그때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 마칠게요.